안녕하세요. 이보연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오는 것 같아요. 오늘은 심리학의 실수에 대해 말해 보려고 합니다. 21세기 들어와서 심리학은 놀랄만한 발전을 이루었어요. 이는 과학의 발달로 인해 좀 더 실증적이고 체계적이며 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연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과학적 연구가 가능해지면서 그동안 진리라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사실 50년, 60년대 이전의 심리학계에는 별다른 근거도 없이 내 말이 맞다 라는 식의 그런 주장이 종종 있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죠. 중세시대의 마녀사냥만큼은 아니겠지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들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인식하게 된 정신장애들이 있었고요. 이로 인해 옳지 않은 방식의 치료법이 횡행하기도 했답니다. 아동기 정신장애의 경우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폐증으로 알려진 자폐 스펙트럼 장애입니다. 아동기 정신장애 중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겪게 되는 고통도 정말 큽니다. 마라톤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영화배우 조승우 씨가 주인공 초은이 역할을 맡았었죠. 이후 우리나라에서 자폐증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 영화나 드라마가 심심찮게 나왔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자폐증 연기는 사실 마라톤에서의 조승우 씨의 연기가 단연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라톤 영화를 보면 초은이 엄마가 했던 말이 있죠. 아이보다 하루를 더 사는 게 소원이라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엄마, 부모들 중에 아이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지, 아이보다 자기가 더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잖아요. 그래서 더 가슴이 아팠죠.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사실 죽을 때까지 자식을 돌보는 걸 운명으로 여기고 살아가지만, 바로 이 자폐증이 한때는 부모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라고 여겨지던 그런 시절이 있었답니다. 자폐증, 예전에 명칭은 자폐성 장애였어요. 우리는 자폐증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자폐성 장애도 아니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이는 자폐증의 양상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자폐 상태의 심각도나 지능, 그리고 심리 사회적 발달 정도에 따라서 발현되는 임상 양상의 스펙트럼이 너무너무 넓어져서 2013년도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여러 자폐증 양상을 한 묶음으로 묶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서 많은 분들은 이제 자폐증이 더 익숙하게 느껴지시니까 여기서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자폐증이라고 말하도록 할게요. 자폐증의 유병률을 보면, 그러니까 발병률을 보면 세계에서 100명 중에 1명꼴로 발견되는 한 1%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 유병률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100명 중 2.64명이 자폐증을 안고 태어난다라고 해요. 사실은 어찌 보면 아주 드문 질환이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폐증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110년 전, 그러니까 1910년에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인 오이겐 블로일러에 의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때 사용된 자폐증은 정신분열증, 지금 조현병이라고 불리우죠.
이런 조현병의 증상을 표현한 것이었고, 본격적으로 소화기 자폐에 대한 현대적 개념을 사용한 것은 1938년 비엔나 대학병원의 한스 아스퍼거에 의해서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붙인 장애가 바로 아스퍼거 장애, 예전에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아스퍼거 장애, 지금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한 종류로 포함되어 있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영화 증인의 김향기가 맡았던 역할이 살짝 아스퍼거 장애랑 조금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아스퍼거 장애는 바보 천재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는데요. 공감 능력이 없고 친구를 맺지 못하며 일방적으로 대화하고 특이한 것에 지나치게 흥미를 보이는 게 주된 특성이에요.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는 지나칠 정도로 세세하게 알고 있어서 작은 교수들이라는 별칭도 있습니다. 아스퍼거 장애는 지능은 정상 범위이지만 사회적 관계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붙여진 자폐증 진단이라면, 우리가 조금 더 흔히 생각하는 자폐증, 그러니까 마라톤에서의 조승우 씨가 연기한 것과 같은 자폐증에 대한 진단은 1943년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의 레오 카너에 의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자폐증을 다른 말로 카너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이 카너 증후군에는 아스퍼거 장애나 서번트 증후군, 그러니까 이 서번트 증후군은 또 영화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레인맨의 더스틴 호프만이 그 역할을 했고, 우리나라 드라마 미국에서도 리메이크돼서 만들어졌죠. 굿닥터의 주원 씨 역할, 그리고 영화 그것만의 내 세상의 박정민이 한 바로 그 연기가 바로 서번트 증후군입니다. 이런 아스퍼거 장애나 서번트 증후군을 포함하는 고기능성 자폐증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폐 사례가 이 카너 증후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자폐증의 스펙트럼에 있는 환자들 중 상당수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고요. 70%가 지적장애를 동반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학습이 어렵고, 또 성인이 된 후에도 독립적으로 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카너의 관점이 좀 더 자폐를 설명하는 보편적인 관점과 부합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폐증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서 자폐증의 원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기 시작했는데요. 50년대에서 70년대 초까지는 이 자폐증이 생기는 이유를 바로 잘못된 양육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당시에 냉장고 엄마라는 말이 자폐증과 관련해서 유행했는데요.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거나 보살피지 않고 세심히 챙기지 않는 그런 냉정한, 그런 차가운 엄마가 자폐증을 만든다고 보았던 거죠. 이러한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진 데에는 1967년 유명한 정신분석가이자 시카고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였던 브루노 베텔하임의 영향이 컸어요. 그는 아이와 애착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여 아이를 거부하는 냉담한 엄마가 자폐증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고요. 물론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는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론은 대중적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베텔하임은 이 이론을 통해 냉담한 부모가 자폐증의 1차 원인이기 때문에 자폐증을 치료하려면 아이를 부모에게서 떼어내야 된다. 그래서 시설로 옮겨야 한다. 이게 이제 부모 제거술이라는 치료법이 가장 좋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1970년,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보다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자폐증은 지능이 떨어지는 지적 장애와는 별개의 질환이며 부당한 양육의 결과가 아닌 생물학적 뇌 질환이라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뇌과학 연구가 진행되는 21세기에 들어서 좀 더 많은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에는 자폐증의 90%는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10%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경적 요인도 양육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보다는 태아의 뇌가 발달할 시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뜻하는 거죠. 예를 들어 산모의 스트레스, 영양실조, 약물 부작용,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감염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렇듯 자폐증은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사랑을 주지 않아서 생기는 병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폐를 앓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신을 탓하며 주변의 차가운 시선을 받아가면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없으면 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이보다 더 하루 살기를 소망하면서요. 어떤 이는 유전자 탓으로 부모를 비난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돌연변이는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세대에는 괜찮았는데 자녀 세대에 갑자기 돌연변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나쁜 유전자를 물려주었다고 비난하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 자폐증은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배우고 보완해야 하는 장애입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특수교육 환경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들을 부모가 떠맡고 돌보고 가르쳐야 하죠. 그러니 힘들고 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부모를 비난하고 부모 탓으로 돌리는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겠죠. 자폐증이 잘못된 양육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베텔하임이 말한 냉장고 엄마가 자폐증을 만든다는 것,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습니다. 반응성 애착장애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 말은 후천적 자폐라고도 불리어요. 이 후천적 자폐라고도 불리우는 이 장애는 자폐처럼 선천적인 이상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지만 애착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해서 마치 자폐처럼 언어와 사회성 그리고 인지 능력에 이상을 겪게 되는 장애입니다. 어쩌면 베텔하임이 보았던 자폐아는 진짜 자폐증을 겪고 있던 것이 아니라 반응성 애착장애를 앓고 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반응성 애착장애는 자폐증과는 달리 부적절한 양육의 결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장애라는 점에서 부모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반응성 애착장애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